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경제가 좋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꼭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요, 이게 그냥 우연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패턴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파도를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질문 아닐까요? 왜 어떨 때는 경제가 끝도 없이 좋아질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걸까요? 바로 이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 뒤에 숨어 있는 비밀, 그 패턴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경제라는 롤러코스터는요, 사실 아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기순환이라고 하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파도처럼 출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점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한다는 추세입니다. 이 파도 같은 움직임을 바로 경기순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어찌 보면 꽤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럼 이 순환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힘, 바로 수요와 공급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 엔진이거든요. 먼저 총수요부터 볼게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가게, 기업, 그리고 정부가 이 가격이면 이만큼 사겠다 하고 마음먹은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게 곡선이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물건값이 싸지면 우리 모두 지갑을 더 쉽게 열게 되잖아요. 바로 그 원리가 경제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음은 총공급입니다. 이건 총수요랑은 정반대편에 있는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이 가격이면 이만큼 만들어서 팔아야지 하고 계획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공급 곡선은 총수요와는 반대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네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걸 팔아도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신나서 생산을 더 늘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거대한 힘이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가 경제의 균형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딱 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물가 수준과 총 생산량, 즉 GDP가 결정되는 거예요.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항상 이 지점을 향해 움직이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균형이 영원할까요? 글쎄요, 그렇지가 않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 우리가 충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닥치면 이 곡선들이 막 움직이면서 경제를 호황이나 불황 속으로 밀어넣어 버립니다. 우선 좋은 충격부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갑자기 사람들이 미래를 낙관해서 지갑을 활짝 열거나 정부가 돈을 팍팍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자,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총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쓱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죠. 결과적으로 생산량, 즉 GDP도 늘고 물가도 오르는 우리가 경제 호황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갑자기 금융위기가 터진다거나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다들 소비를 꽉 줄여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수요 충격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땐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생산은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기 침체, 즉 무서운 불황이 찾아오는 거죠. 보통 물가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요, 정말 골치 아픈 충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급 쪽에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국제 유가가 폭등해서 물건 만드는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네요.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생산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오히려 미친 듯이 치솟는 현상. 들어보셨죠?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조합이죠. 자, 이렇게 경제가 외부 충격으로 휘청일 때 정부나 중앙은행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경제응급구조대가 출동하는데요. 이 구조대가 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도구가 바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두 정책은 성격이 좀 달라요. 재정 정책은 정부가 직접 돈을 쓰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거니까 뭐랄까 아픈데 바로 놓는 직접 주사 같아요. 반면에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조절해서 시중의 돈의 흐름을 바꾸는 거니까 간접적인 치료에 가깝죠.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럼 경기가 나쁠 때 이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왼쪽으로 쪼그라들었던 수요 곡선을 다시 오른쪽으로 힘껏 밀어주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풀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다시 돈을 쓰게 만드는 거죠. 자, 다시 힘내자 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무슨 마법의 약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책을 쓰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아주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바로의 필립스 곡선이 그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이랑 실업률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경기를 막 살려서 실업률을 낮추려면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건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죠. 자,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거래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높은 물가라는 대가를 계속 치르면 영원히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경제학자들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필립스 곡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서버려요. 억지로 경기를 부양해봤자 결국 실업률은 그 경제가 가진 고유한 수준, 즉 자연 실업률로 돌아가고 남는 건 계속 오르는 물가뿐이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책이 가진 명백한 한계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정교한 경제 도구들을 가지고도 과연 경기순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이 파도를 좀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타고 넘는 법을 배우는 게 최선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